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내일 26일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은 사진처럼 분기 성장률 0.4%이고요. 연율 2.5%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이번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면은 3분기쯤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한국 GDP 마이너스 성장 언제쯤일지 이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현재 그 성장률 측정 방식은 다 글로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상호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수출 빼기 수입, 즉 무역 수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수출입은 해외 소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 소비는 국내 소비이고, 그래서 국내 및 해외 소비 이게 늘어나면은 그러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는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논리입니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수출입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 자료는 10일마다 발표되고요. 소비와 투자는 매월 말 발표됩니다. 이런 거 3개월마다 종합한 성적표가 GDP 성장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분기 즉 4월, 5월, 6월의 수출입 데이터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전의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검토한 결론인데 수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너무 급증했죠. 보시는 것처럼 수입 금액 급증한 이유는 바로 환율 폭등의 부작용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173억 불 무역수지 흑자가 났는데 이게 바로 GDP 구성 요소에서 X 빼기 M입니다. 이게 흑자라는 거죠. 금년 상반기에는 104억 불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277억 불 정도 해외 수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무역수지 적자 추세를 보면은 5월에 마이너스 16억 불, 6월에는 마이너스 26억 불.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104억 불이었으니까 지금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심해지는 모습이죠. 점점 계속 증가하는 모습 아닙니까? 5월보다는 6월이 더 많습니다. 이제 4월하고 5월 소비하고 투자를 한번 감을 잡아보면은 일단 그 소매 판매 이 데이터로 소비를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4월과 5월에도 감소 추세 이어집니다. 사진 보시면 투자를 보면은 4월에 대폭 감소했다가 5월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게 이게 투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6월의 소비와 투자 데이터 이거는 29일 발표 예정이고 예상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6월하고 4월, 5월, 6월 수출입 데이터 요 정도를 가지고 감을 잡아야 됩니다. 소비는 6월에 더 침체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요. 6월에 투자 연속적으로 2달 연속 급증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GDP에서 투자의 영향은 1분기와 관련해서 1분기 대비 중립적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소비는 지금 매우 비실거리고 있습니다. 4월, 5월, 이 6월에 더 침체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소비는 발목을 잡은 것이고요. 가장 큰 악영향이 해외 부문의 대규모 마이너스 행진 아니겠습니까?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은 사진의 0.4% 성장한다는 그 예상과 달리 2분기에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접근을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어떨 것인가?
수출 가격 인상하는 거 매우 어렵죠. 예?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해외에서 결정되어 버리고 그 가격에 팔지 말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수출 가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상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무역 수지 적자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소비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급등 이것 때문에 가처분 소득 당연히 감소하겠죠. 다시금 그 월급 빼고 다 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가처분 소득 감소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금리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겹치는 거죠. 주식 통장에 플러스 평가이익이 되어 있다가 지금 대부분 평가 손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이너스 부의 효과죠. 그런 상태에서 소비를 늘릴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소비는 두고 앞으로 계속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이 내수 경기부터 먼저 침체하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수출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 경기 침체는 그동안 급등했던 이 부동산이 앞장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리라고 봅니다.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220건입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것이죠. 일평균 10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25일이니까 어제 24일까지 한다면 일평균 10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 절벽도 단어가 적절하지 않고 아예 거래 실종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지금 11개월째 사상 최장 기간 거래 절벽 현상이 진행 중인데, 원래 2월에 그 813건 이게 사상 최저치였는데 7월에는 사상 최저 기록 다시 갱신할 것 같습니다. 물론 7월의 총 거래량은 8월 초가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일평균 10건도 안 됐으니까 9월 초에 확정되죠.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7월 거래량은 9월 초가 돼야 확정됩니다. 바로 그 신고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초부터 그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거 분석한 거 영상을 올려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수시로 한 번씩 말씀드린 내용인데, 서울에서 적어도 월 평균 한 5천 건 거래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포항시에는 8천 건 이상, 어떨 때는 10,000건 넘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대금 15억 잡으면, 평균 거래량 5천 건 잡으면 매월 7.5조 원의 이 거래대금이 싹 사라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서비스 시장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수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웬관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잖아요. 거품은 빠져야지 이제 또 채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 부동산으로 뜨거워졌던 경제가 이제 부동산부터 식는다는 거 아닙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 침체,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대략 한 2, 3년 진행되지 않겠는가.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내년 이후에 지금 그 전세 대출, 대부분 전세 그 보증금 대출 받고 보증보험 들죠. 그래서 이 전세 대출 깡통 되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그게 바로 전세대출 대위 변제죠. 이게 지금 폭증했다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심하면 전세 보증보험 회사들 탈탈 틀려갖고 지금 깡통 됐다. 깡통 전세가 늘어나면은 전세 보증보험 회사들이 깡통이 되는 거죠. 이제 파생해서 이런 뉴스들이 도배가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경매 사건도 폭증될 거고요. 그래서 경매 사건이 폭증되면은 경매가 넘어갔다는 것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게 관련된 채무자들은 이제 파산하게 되죠. 이런 개인 파산 폭증하는 뉴스 이런 것들이
경매 같으면은 2008년 그 금융위기 당시 늘어났던 그 경매 수량을 저는 그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앞으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확인되고 나서 그때 다시 장래 어떻게 될지 다시 그때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를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시키고 더 나아가서 일단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뭐 복지가 가능하니까요. 성장 먼저죠. 그런데 이 경기 대책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환율 방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환율을 방어를 해야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환율 방어하려면은 금리를 오히려 더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그 감세 정책,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묻지마 발목 잡는 그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갖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슬픈 소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제 개혁, 또 이것이 또 그 경기를 또 활성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선순환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결국 다음 총선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후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의 문제일 뿐 내수 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내수 침체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데 공식적으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사실상 내수 침체 상태이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니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간단하죠. 내수 중심 주식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치우는 게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